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희재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죠? 제일 컸겠죠. 아마 69시간 노동제 그거 네네. 잠시 그건 좀 이슈가 있었고 그건 뭐 어떻게 뭐 좀 덮었으니까 네네네. 그거 말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율 끌어내리는 거는 지금 한일 문제. 네네.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은 야권이나 우리 이제 촛불 세력들이 계속 이 주제를 끌고 나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이렇게 뭐 야권 핑계를 대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하고 네네. 협의를 해야죠. 아, 그렇죠. 지금 아직도 그거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네네.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후속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프로세스의 첫 번째는 이 피해자들하고 만남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막말로 이 도장을 받아야죠. 네네. 이 나머지 변제를 제3자인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 네네. 이걸 안 하고 지금 뭐 딴 거를 막 무슨 미래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일본에서도 이걸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네. 야, 큰 소리 뻥뻥 치고 네네. 좋은 말 하고 일본 입장에서 네네. 박수 받아 갔는데 네네. 지금 아직까지 도장도 못 받았다. 네네. 이거 안 받으면 다 이제 뭐 물거품 되는 건데.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 수출 규제 문제에서 한국이 이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해주겠다, 일본 거를. 네네네. 일본은 고맙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네네. 상호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네네. 간단한데 네. 저거 허물어질까 봐. 음. 가장 중요한 그 피해자의 동의를 못 구했는데 네네.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그럴듯한 제안을 했지만은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네요. 또 한국 전문가들 볼 때는 그나마 양 정상이 완전히 공의 합의했던 양 정상이 네네. 아베와 박근혜 직접 앞장섰던 위안부 합의도 네네. 깨졌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거는 일본은 거의 개입한 게 없고 네네. 한국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와가지고 네네. 자기한테 가져왔는데 네네. 딱 들여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는 반대가 엄청 심하다. 네네. 과연 윤석열이 이 반대를 정리할 수 있을까? 그게 좀 부적절하다가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에이 또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이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협정이라든가 합의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언론용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 그 이상의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겠네요. 아니 합의나 협정한 건 애초에 없죠. 없죠. 네. 예, 그래서 둘이 공동선언도 안 한다 그랬고 네네. 이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는 무조건 한국이 국내의 판결에 대해서 처리했을 뿐이지 네네. 일본과는 별 관계 없다. 이게 일본 입장이었으니까. 네. 일본도 그러면은 이 한일 정상회담 한 것을 자국 내의 선고용 정도로 취급을 하는 수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잘했죠. 네, 장사는 장사는 잘했죠. 네. 실제로 이제 뭐 구속이 될 수 있는 협정 이런 걸 안 했다 뿐이지 이 쇼는 잘 해가지고 네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쇼에 잘 응해줘서 글쎄요 아마 일본 좀 왔다 갔다 하신 분 알겠지만은 그 공항이나 이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 좀 과도하게 친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네. 박수 쳐주고 정말 그런데 그걸 이제 외교의 성과다. 네네. 일본인들의 마음을 열었다. 네네네. 공항 직원과 호텔 직원은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특수한 직원들이에요. 네네. 일본의 지금 얼굴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많이 훈련된 사람들인데 그걸 보고 너무 감격을 하신 것 같아요. 일본인들 마음 열었다. 그것까지 이제 잘 해놓고 기시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지지율은 7% 이상 올려놓고 다 하고 이제 실제로는 별로 이제 없어요. 네네. 진짜 일본이 취해줘야 될 것들은 진짜 취한 게 없고 전부 다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야기할 때 이건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 특성으로 일본인들의 민족성을 이야기할 때 두 얼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대단히 환영했지만은 실제로 실속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외교라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일단은 웃어야죠. 웃어야죠. 네. 웃으면서 이제 서로 노려보는 겁니다. 네, 네. 누구 하나 실수 안 하나. 특히 이제 누구 하나 술 먹고 비틀거리나. 네. 술 먹고 비틀거릴 때 그냥 퍽치게 하는 게 외교예요. 네. 맨정신에 들이받고 싸우는 게 전쟁이고. 그렇죠, 그렇죠. 외교는 네. 자술 따라가지고 한번 네. 비틀거리면 다 달려가지고 퍽치게 버린 건데. 네, 네. 윤 대통령님은 이 외교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외교를 술자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술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신나서 야 뭐 새우튀김 뭐 골뱅이 뭐 더 시켜 막 이래가지고 뭐 양주 더 가져와 네. 왕창 확 사면은 상대가 감격을 해가지고 2차를 크게 쏘지 않을까. 야. 예, 이게 술자리 스타일인데 외교는 일단 한 사람이 막 쏘면 팍 받아먹고 도망갑니다. 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술자리에 조폭들 술자리 문화 이런 수준으로 그래서 봤다 이 말씀이네요. 원래 그 술자리에서 술을 살 때는 네. 남이 예상하지 못하게 더 크게 사서 감동을 시원하게 주는데 사야지. 네. 그래야지 좋다. 괜히 어정쩡하게 사면은 도망 다닌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막 갖다 주는 거죠. 술자리에서. 그러면서 상대가 2차 때 쏘지 않을까 그러는데 네. 외교는 상대가 막 던져주면은 막 받아먹고 네, 네. 도망가는 게 외교다. 지갑 닫고 그러다가 어느 놈 하나가 술 쳐서 비틀비틀거린다. 그럼 뒤에서 팍 치게 해가지고 뜯어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제 아마 일본뿐이 아니라 지금 아마 미국, 중국 뭐 다들 놀랬을 거예요. 네, 네. 이 동북아시아에 술꾼 한 명이 나타난 겁니다. 네, 네. 막 퍼져요, 신나가지고. 네, 네, 네. 그러면 나도 달려들죠. 나도 네, 네, 이제 네. 다른 나라랑 외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특히 중국이랑 이거 어떻게 풀 겁니까, 이거? 중국이랑 하고는 안 풀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저희가 국제 정치 처음 배우면은 비엔나 회의라는 걸 배워요. 아니 이제 회의는 춤춘다. 그게 뭔가 하면은 1800년대 초에 나폴레옹 군대를 유럽 연합군이 무찔러요. 무찌르고 이제 비엔나에서 모여가지고 메테른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재상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진척이 안 되니까 1년 동안 춤추고 노는 거야. 춤추고 노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는 온갖 이 권모술수와 음모가 이제 판치는 거예요.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유명한 비엔나 회의는 춤춘다. 그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춤추는 것까지는 못 가고 회의는 술 마신다. 를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정립을 했네요. 이번에도 그 소주까지 가져가서 네네. 기어커 원샷을 하고 네. 기시다한테 와 저렇게 술 잘 마시는 사람 처음 봤다 얘기 듣고 네. 외교 전술판에서는 이 포도주 한 잔 정도 뭐 마시는 거지 이렇게 막 상대 옆에 있는데 네네. 뭐 퍼마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검사들 불러놓고 네. 스폰서 불러놓고 마시는 거와 네. 외교를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낙하소녀하고 술 먹고 형이라고 했대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참 의심이 되네요. 참. 알겠습니다. 5월 달에 히로시마에서 이제 G7 회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를 꼭 가고 싶어서 초청받고 싶어서 이번에 이 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라인업들을 좀 보니까 이제 이른바 미국의 인도태평양 네네네. 라인들을 뭐 다 대거 초청을 했던데 네네. 인도부터 해가지고 저 뒤쪽에서 뭐 남미 쪽에는 브라질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저는 만약에 한국을 초청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 네네네. 미국 인도태평양 전술에 네네. 한국을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네네.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거 예, 예. 대충 있었으면 초청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본이 와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요 G7 가지고 초청해 줄 테니까 네네네. 뭔가 좀 들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외교가 원래 이런 거죠. 상대 그렇죠. 속이고 그냥 어리버리한 놈 뒤통수 쳐서 가져오고. 그렇죠. 예, 그냥 초청된 면면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초청이 될 만한 그 흐름이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오사카 쪽에 있는 이 제일 그 교수들 이런 분들 그 여쭤보니까요. G7의 실질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고 싶어 한다, 일본은. 그래서 만만한 나라들만 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가서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수산물 뭐 수입을 안 하더라도 일본이 타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이러면 또 난리 나겠죠 이게. 아니 이번에 좀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 기시다를 만날 때 공적인 회담이라는 게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에 걸친 술자리, 네네네. 그 술자리를 이제 이 회담으로 착각을 하니까, 네네. 야, 술 한잔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기시다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요걸 이제 언론에 다 흘려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얘기가 쫙 기록이 된 거죠. 도대체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 했는지를 대통령실은 못 밝히고 있는 거죠. 네네.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후쿠시마 수만 얘기는 분명히 나왔다는 거고, 네네. 심지어 뭐 대놓고 상품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니까 멍게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야, 딴 데 가서. 멍게 진짜 훅 들어오는 게 멍게 그 술안주로 정말 그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영화 넘버 3에 멍게 썰다가 싸움이 나요. 야쿠샤하고 한국 조폭하고 다케시마는 누구 것이냐 이러다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나거든요. 이 멍게 분쟁이 또 생겨나나요, 그러면? 아니, 하여튼 일본은 정말 일본에 있는 그 대사관들부터 한국에 있는 이제 주일 대사관이나 네네네. 특파원들이나 한국어를 다 잘해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미디어치 시폭 같은 것도 보면서 네네네. 윤석열이가 누군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난 멍게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 술꾼인 거 알고 술꾼들은 원래 멍게 최고잖아, 소주. 멍게 좋아하죠. 저기 오므라이스도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제 아는 어른이 늘 술을 뭘로 드시냐면은 볶음밥에 짜장. 볶음밥 짜장. 예. 제가 아니 왜 그런 술안주를 드세요? 그냥 야, 술 좀 먹어봐. 탄수화물 밥 안주가 최고야. 그 이야기를 늘 하시고요. 또 잘 드시는 게 그거 아세요? 멍게 이 돌멍게 껍질에다가 소주 부어가지고 그 수많은 해산물 중에서 왜 대통령 앞에서 멍게가 튀어나왔겠냐. 네. 또 멍게 좋아하는구나 이분. 아, 원래 술꾼 치고 멍게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완전히 그냥 데리고 놀아요. G7의 히로시마면은 이게 히로시마가 원폭 투하가 된 곳인데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예를 들자면은 일본이 늘 이야기하는 그 우리는 이제 전범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가 원자 폭탄으로 폭격 맞은 피해받은 국가다. 이런 식의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뭐 일본에 내놓는 뭐 가장 큰 무기죠. 가장 큰 무기. 네, 가장 큰 무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 패전국 그거 이미지를 이제 희석하기 위해서. 네네. 그건 노하우가 다 지금 수적돼 있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현재 미일 관계가 기시다 바이든이 지금 거의 세상 최대로 가까운 것 같아요. 세상 최대로. 거의 부시 고이즈미 때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전 보니까. 둘 다 인기가 없고 이래서 모르겠는데. 그 이제 지금 기시다가 긴급히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오질 않나. 일정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이 미국, 일본, 이 서방 이 블록을 세워서 아직은 사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러시아, 막 북한, 뭐 중국 이 신냉전 신냉전이죠. 그러니까 청백팀을 이제 나눠서 청백전을 지금 하려고 그 청백전에 이제 허리가 지금 기시다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기시다가 우리 표현을 하자면 이 개 모임의 개주 또는 뭐 모임의 총무, 간사 이런 역할로서 중간에 총무하면 보통 좀 운영비 좀 삥땅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 자기들이 좀 패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네요.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둘 다 영토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쪽에서. 둘 다 별로 안 좋아. 근데 미국이 이제 둘을 합쳐줘가지고 적으로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측면에서 일본은 뭐 할만해요. 그 판에. 근데 한국은 일단 영토 분쟁을 일본이 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는 하는 게 없어. 우리 없죠. 우리 러시아하고는 진짜 이 소련 수교 이후로 충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호 국가예요,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하고도 이 북한 문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합쳤을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을 북한 핵 문제에 이제 지렛대로 활용한 적도 많아요. 그게 박근혜 시진핑 때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오바마랑 같이. 네네. 그게 안 됐을 경우가 있었고 트럼프 때까지도 뭐 그런 대로 좀 갔었어요. 근데 이제 네네. 바이든 돌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신냉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거 위에 중국이랑은 우리는 어차피 중국이랑 이웃 국가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영토를 붙어 있다거나 막 전쟁을 할 만한다거나 그런 건 아직 없단 말이에요. 네네. 일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이랑 그렇죠. 네. 처지가. 그럼 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특히 러시아, 네네. 중국 쪽에 약간 우호적으로 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청팀백팀으로 나눠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큰 손해 보는 거죠.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만약에 거론됐다면 이건 뭐 거의 탄핵감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 영토 문제인데. 원래는 이제 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네네. 실무진끼리 이렇게 얘기를 끝내놨어야 되는데 네네. 하여튼 뭐 이번에는 공식 회담이라는 게 아니고 뭐 술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회담을 하면 안 돼요. 네네. 이런 회담을 한 거 자체가 탄핵사유 될 수가 있어. 야, 시정 잡배들의 비정상회담 이런 느낌이네. 그냥 그러니까 외교를 이 사람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외교를 그냥 술 한잔 마시고 한번 다 얘기해보자. 그거 외교 아니에요. 그거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술 먹고 하면 다 얘기해보자. 그러다 끝장난 수가 있듯이 네. 할 수 있는 것들 협의될 것들만 대입으로 올라오고 네. 안 되는 건 올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독도 문제가 올라왔다는 거기는 이거는 판을 깨겠다는 얘기 아니면 윤석열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야 우리가 독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근데 뭐 생글벙글 웃고 있었다. 뭐 그 얘기잖아요. 논의 안 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기시다는 분명 독도 얘기했어. 네. 논의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 말 하는지 뭐 네, 대충 뭐 예 뭐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 김민석 의원 말대로 네네. 헌법 영토 수호 의지 조항 어긋난 거죠. 탄핵사유 되죠, 당연히. 네.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이 일본 언론에 나온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도 문제는 제대로 들은 바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시다가 외상일 때 외교부 장관일 때 2015년 때 합의가 되었던 이 위안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예 뭐 발언조차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본 언론이라든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정정 요청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그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입장이 뭡니까? 일본이 물어보나 마나 따라서 네. 그거 지금 얘기된 적 없어요. 지금 위안부 재단이 지금 해체된 겁니까? 안 해체된 겁니까? 이거 내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뭐 해체된 거 아니다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은 일본이 물어보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입장이 없는 그러니 거죠. 기시다가 얘기를 한다면 답변을 못 했겠지. 뭔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기시다는 궁금하겠지. 네. 저게 해체된 거냐 안 되는 거냐. 네네.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조차 정리 안 했으니까 답변 못 했겠죠. 그건 뻔한 거죠. 요 부분은 기시다의 의도 중에 하나가 또 뭔가 있냐면요. 전 외국에 펼쳐져 있는 그 소녀상 철거하는 문제에 기시다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건 원래 아베 정권하고 합의할 때부터 네네. 핵심 요구사항이 야, 그렇죠. 우리가 그 100억 줄 테니 네네. 특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네네. 이거 네네. 국제법 위반이니까 다 치워라. 네네. 이게 조건 사항이거든요. 지금 네네. 이 조건이 하나도 충족 안 됐어요. 지금. 예. 그래서 기시다가 이야기하는 게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외에 독일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제어를 해라. 라는 그런 그게 포함되어 있대요. 그거 있다니까요. 네. 그거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네네. 그러면 이번에 가서 뭐 강제징용 가지고 새롭게 뭐 하기 전에 네네. 일단 그거는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아베하고 박근혜하고. 네네. 그걸 실천해 주던지 아니면 그것도 못 하겠다고 뭐 폐지하던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일 문제라는 게 폭탄이 정말 곳곳에 있거든요. 곳곳에. 네네. 다른 정권들이 못 풀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능해서 못 푼 게 아니라 산 넘어 산이야. 산 넘어 산.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술 한 잔 팍 사고 내가 다 풀었다. 구구의 영웅이다. 네. 지금 위안부 하나 못 풀고 있잖아요. 위안부는 이미 한 번 풀었던 건데 그것도 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장기전인 마라톤처럼 가야지 무슨 100m 뛴 것처럼 풀린 게 뭐가 있냐고.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는 뭐 영웅이다, 메시아다. 역대 대통령들이 못 풀었던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그 같은데. 담화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 담화의 그 핵심 기초되는 근거가 65년도 한일협정과 박정희.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자기가 절충을 했다. 네네. 이게 자기의 업적이라 그러는데 음. 그거 탄핵감이지. 자기가 뭔데 대법원 판결을 절충합니까? 그렇죠. 네. 아무도 권한 없어요. 대법원 네네, 판결을 네네, 절충할 네네.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도 없고 대법원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건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데 네. 그걸 안 지키는 거잖아요.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나눠줘라. 네네네.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나타나서 대법 판결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사법권 침해에다가 탄핵 사유죠 지금. 그렇죠. 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 구상권을 국가가 침탈하려고 그리고 한 이거 거고. 이제 조금만 이제 좀 정리가 되면요. 이거 지금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대법원이. 네네. 안 하면 대법원장 탄핵시켜야 돼요. 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대법원장이 이거를 집행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 예. 윤석열이 하지 마 이거 말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1차적으로는 법원이 한국에 있는 신일본 제철이라든가 미쯔비시의 자산을 동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현금화 해야죠. 팔아서. 현금을 해야 되죠. 그죠? 1심, 2심 다 이겼거든요. 대법원만 남았는데 네네. 이걸 지금 1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박진 장관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 사법 거래죠. 이거 똑같아요. 이거. 사법농단이네. 양승태 대법원장 윤석열이 감옥 보냈을 때랑 똑같은데 네네. 그때는 어쨌든 재판 나오기 전에 좀 기다려 봐라 이랬던 거고 네네. 지금은 나왔는데 결과가 못하게 나왔는데.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네. 10배 더 큰 사법농단이죠. 지금 다 불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변희재 대표님 말씀에서 야권과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나오네요. 탄핵이라든가 사법부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거친 공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일단 저 거네요. 윤석열은 문제를 하되 법사위에서 네네. 대법원장 불러다가 네. 왜 집행을 안 하냐 피해자가 네네. 승소했는데 네네. 윤석열 때문에 안 하는 거냐 네네. 그러면 그 대법원장 탄핵시켜야죠. 아.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 주말에 변 대표님 나가시는 촛불 집회나 이 좌우 합작 집회나 이쪽에서도 이제는 이 문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이런 걸 이제 요구하시겠네요. 지난주에 김민석 의원이 아마 이거 갖고 퇴진을 주장하는 연설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뭐 아마 이제 국민들은 이게 탄핵사가 될 수 있냐 약간 갸우뚱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초법적 일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막 네네. 마구잡이다 지금 법을 어기는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쌓이면은 이제 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겠다는 기업이 포스코밖에 없습니다. 네네. 포스코는 일단 40억을 미리 낸다 했었기 때문에 낼 수 있었는데 나머지 KT, NG하고 도로공사는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내는 게 민간 회사인데 이사회 승인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주총이라든가 거기에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내면 이건 뇌물이라든가 국가가 강탈하는 거 아니에요? 뇌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네. 일본 기업이 내야 될 걸 도로공사가 왜 대신 내주냐. 네네. 그 도로공사 내부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 네네. 저 윤석열이가 내라 그랬다. 네네. 법 있어? 법 없잖아요. 네네. 그럼 윤석열에게 뇌물 주는 거죠, 뭐.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때 도로공사라든가 공기업에 들어간 이사들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좀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임기 끝날 때 다 됐잖아요. 쫓겨날 때 다 됐으니까 강하게 좀 활약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못 풀고 갔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그냥 쇼 한번 해주고 지금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푸는 게 없어요, 이번에서는. 어차피 스스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과 우리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의 조언을 민주당과 국회가 좀 깊이 있게 한번 경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의 시간이니까요. 법사위 열어서 대법원장 불러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확인해 주시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위가 이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제법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개편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여야가
귀찮은 것들 다 쳐버리고 결국 여당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네네. 뒤에 뭐 비례는 이제 뭐 연동이고 뭐 병립이고 뭐 나중에 정하는 거고. 네네. 야당인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하나와 역시 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이미 이 국회의원 증원이라는 그 연막작전 딱 던져버리니까 결국 양당이 대선거구인데 여당은 농촌은 좀 하기 싫어하는 거고. 네네. 야당은 이해 할 바에 농촌까지 하자. 요것만 남은 건데 요것만 남아서 네네. 결국 농촌까지 포함되는 대선거구제로 뭐 거의 확정되겠구나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아마 이제 비례대표도 늘릴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의석수가 늘어나야 네, 되는데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를 안 늘리겠다고 국회의장이 이제 50석 늘린다 했다가 욕 진탕 먹으니까 네네. 안 늘리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10석만 늘리면 안 될까요? 지금 310석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310석. 예. 310석만 늘리겠습니까? 이제 하다가 20석만 더, 30석만 더.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를 다 들어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이 의원들 있잖아요. 예. 요 사람들 다 살려줘야지. 챙겨주려고 지금 의석을 늘려서 정 안 되면은 5선, 6선들 중에 비례로 갑시다. 이 선거구제 개편할 때마다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당 연구원에서 이 일을 한 10년 동안 하던 사람이에요. 하던 사람인데 그 첫 번째 규정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보통 이 정치 제도나 이런 거 바꿀 때 정치 개혁 또는 뭐 제도 개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선거구제는 개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개편이라고 해요, 그냥.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게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임시 방편으로 바꾼다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현역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의 핵심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결국은 의석수가 늘리지 않고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게 현역 의원들 어떻게 할 거야?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일단 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 공천에서 아웃될 만한 4선 뭐 5선 뭐 이런 사람들. 예. 제일 득 보겠죠. 예, 거기가 이제 양당 모두 이제 소선거구제 하에서 특히 집권당이 이제 물갈이를 많이 하는데 네네. 물갈이를 해도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올만 하고 네네. 그리고 아예 대선거구제가 되면은 물갈이도 필요 없어요. 뭐 한 당에 막 2명, 3명 나오기 때문에 네. 같이 막 나가면 되니까. 인지도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현재 국회에 선수 높은 기득권 세력들의 공작이에요. 거기에 윤석열이 이제 합류한 거고. 윤석열은 그럼 왜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이 뭐 알고 찬성했겠습니까만은 뭐 별 생각 없이 별 동의를 하고 생각 없이 있을까요? 동의를 했지만은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는 알았겠죠. 네. 지금 이 TK하고 영남권이 터져 나가는데 네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지금 이명박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네. 갑자기 그 졸개를 끌고 다니면서 지금 현충원 참배하고 딱 보니까 총선 라인업들이야 보니까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움직인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네. 유영하천에서. 그 뭐 최경환 앞세워서 움직인다 뻔한데 이것도 총선 라인업이에요. 잘못하면 TK 전쟁에 이제 TK 목적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거. 국민의힘 깨진다. 소선거구제에서. 네네. 대선거구제로 좀 이렇게 나누기가 쉽게끔 해서 네네. 좀 부드럽게 나눠 먹을 수 있죠. 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각자 나와도 되는 거고 뭐 상황 따라서 뭐 박근혜 같은 경우 신당 만들어도 되는 거고. 소선거구제에서 전면전 벌이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게 풀어주는 게. 검찰 꼽아도 저항도 덜 할 것이고. 소선거구제는 무조건 목을 쳐야 되는데 현역을 네네. 65석을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선거구제 하면은 이제 그게 다 넓어지니까 네네. 칠 거 없이 그냥 꽂아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선거구제에서는 다당제가 돼서 네네. 당보다는 그 사람의 인지도가 더 중요한데 네네. 여당은 프리미엄이 있어요. 프리미엄 예, 있죠. 다당제 중에서 여당은 하나니까. 예. 그렇죠. 과거에 뭐 네. 우리가 이제 저 민정당 때 중선거구제 할 때도 민정당은 민정당이 굉장히 전국 지역에서도 하나씩은 무조건 다 됐단 말이에요. 호남에서도 2등으로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이 수많은 당들 중에서는 유독 여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반은 못 되지만 1당 되기는 쉽다 이 제도가. 인구 분포에서도 이런 지점이 있어요. 영남 인구가 호남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 정도 되는데 자 이런 계산이 나와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1등 할 거 아닙니까? 2등을 국민의힘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진보 정당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자 영남으로 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1등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2등을 민주당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보수정당 2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인구가 영남이 호남보다 3배가 많기 때문에 중대 대선거구제에서 영남에서의 이득이 더 커지는 거죠. 호남에서의 손실보다.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겠어요? 민주당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 손해예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수도권이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다 싹쓸했죠. 그 사람들을 다 지켜낼 수 있는가? 절반은 아웃되겠죠. 그럼 민주당은 손해인데 합의해 주겠어요? 절반 아웃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이 여당은 그냥 대충 들어누워도 절반은 된다. 네네. 수도권에서. 그러면 패배하지 않는 선거가 되는 거야. 패배하지 않는 선거가.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특별하게 노원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원구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이거든요. 자, 이 3명을 중대로 뽑게 된다. 같이 나와야죠. 자, 1등 민주당, 2등 국민의힘, 3등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3등이 민주당이 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한석 주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근데 이 상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현역에 이건 지금 현재 가장 큰 손해 보는 데가 민주당의 이 수도권 현역이고 네. 저 영남권 농촌 영남권 농촌에 그런데 별로 이렇게 뭐 파워가 없어요. 정치 내에서. 특히 민주당 수도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 때 그냥 거저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았다. 뭐 기억나는 사람도 없어. 그 민주당의 120석 중에서.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어떤 저 이탄희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경북도당랑 같이 전체 대선구제를 하는 기장에 나타나는 등등 이쪽에서도 좀 자기가 그래도 지명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차라리 그냥 대선구제에서만 승부해보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지명도 없는 사람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의원들이 더 문제예요. 거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망 선고 받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름도 모르는 사람은 뭐 힘이 있겠습니까? 네네. 그냥 지려 밟고 가버리겠죠. 뭐 예를 들면 박지원이나 이재호 정도가 볼 때는 그냥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밟고 가죠. 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박지원 그 전 원장님이 영등포로 주소 옮겼는데 영등포 구로 뭐 금천 합쳐서 한 6명 뽑는다. 아무 연구 없는 박지원 의원이 거기 들어가도 1등 할걸요? 뭐 6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등은커녕. 지금 거기에 김민석 의원이랑 같이 다니는데 뭐 김민석 1등 한다 치고 박지원 3, 4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회 중심의 정치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손익분기점에서 민주당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권 심판은 포기했다. 이걸 합의하는 정권 심판은 포기했다. 민주당으로서. 근데 다만 그러면 이 소선거제로 갔었을 때 민주당의 힘으로 정권 심판이 가능하겠냐? 지금까지 하는 행태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정권 심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그냥 나중에 가면은 막판 가면 또 이 1대1 여야 싸움 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도 비스무리하게 돼버리면은 과연 민주당만의 정권 심판 가능하냐? 이런 또 불신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흩어가지고 그냥 다 각계적 격파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구도가 되면은 당연히 보수에서도 태극기 신당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촛불 신당 나올 겁니다. 그냥 신당으로 다 돌팔 뻔이자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정말 결과는 몰라요. 이 음모는 뻔히 알겠는데 윤석열 애들 심판 안 받고 이 민주당의 이 다선들 살아보겠다. 근데 그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상황에 대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윤석열 일당이라면은 국민의힘 전체라기보다는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갈 세력이 100석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100석이라 하면은 뭐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면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3분의 1. 그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여당 프리미엄은 가져가는데 이 영남권이 문제예요. 영남권이 이건 뭐 벌써부터 오는 이명박 박근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정당 2개 생긴다는 얘기인데 공천까지 얘기 안 되면은 그럼 과연 윤석열 당하고 이명박 당하고 박근혜 당하고 영남에서 승부 걸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윤석열 당이? 아마 장담 못할걸요 거기 그쪽에.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을 민주당이 안다면은 이렇게 선거구제를 바꾸는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어떤 전제로 박근혜 이명박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갈라야 되거든요. 갈라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이거죠. 자 보수가 분열하잖아요. 분열하는데 선거에 이기기 위한 임시 분열인 건지
아니면 윤석열을 포위해서 몰아내기 위한 극단적 분열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판단을 하고 민주당이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더 아마 더 잘 알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네네. 이명박 쪽은 이제 전략적 분화라고 봐야 되고 전략적 분하다. 박근혜 쪽은 윤석열 심판 쪽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 아. 원한이 많아요. 그것도 보통 원한이 아닙니까? 감옥을 네. 너무 많이 갔어요, 그쪽에. 네. 가능한 상태죠, 그쪽에서는. 그러면은 결국은 이명박 쪽은 자기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만 이제 그 분화가 되는데 박근혜 쪽은 여차하면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수도 있는 적대적 그 세력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 원래 좀 이야기네요. 이 박근혜 스타일의 정치가 한번 보였던 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세력은 완전 야당이었어요. 야당이었죠. 예. 이명박 저대로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야당이랑 똑같았고 만약 탄핵 들어갔으면은 합류할 수 있었던 정도의 이명박이랑 안 좋았었거든요. 네. 지금 이명박이나 윤석열을 봤을 때 윤석열이 훨씬 심각한데 심각하죠. 적이랑 굳이 협조해서 갈까?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지지율은 완전 폭락돼 있을 거고 네. TK는 오히려 박근혜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냥 심판해서 TK 전체를 다 쓸어버리지 그 윤석열, 이명박과 뭐 분점을 해보겠다? 그 지금까지 박근혜 정치는 원래 분점이 없어요. 분점이 없죠. 예, 이것 또 아니면 때문에 뭐지?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위기도 닥치고 하는 건데 분점의 개념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냥 쓸던지 쟤는지 해서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냥 이 상황 봐가지고 그대로 그냥 자기가 TK로 회복하려고 그러겠지 윤석열과 거래를 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선구제는 개선이 없고 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는 정당의 입장은 지극히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나서야 돼요. 그 계산에서 초보적인 수준은 의석수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을 어느 수준까지 심판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윤석열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 견제이냐 윤석열 일당이 백석도 못 가지게 만드느냐는 영원하면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제도가 좋네 나쁘네 수준으로 접근할 거면은 차라리 저는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은 선거구제 개편할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어쨌든 소선구제 하에서의 그 시스템에서 윤석열 대통령 됐고 네. 그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그대로 평가를 한 다음 국회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를 심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받으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아까 말한 수박들의 또 이익 문제 때문에 받는다 이랬을 때는 저는 범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가 좀 커질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윤석열뿐 아니라 이런 짓을 하는 기성정치인까지 다 심판한다는 전제로 가야 될 겁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정봉주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중대선거구제 우리 프로그램을 좀 했었는데 그때 시작했던 출발은 이거였어요. 조기에 국민의힘의 비주류를 만나가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작전 좀 짜자, 탄핵 갈 수 있는 작전을 짜자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건데 그게 지금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 돼버렸죠. 아니 뭐 이건 나오니까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은 전략적으로 막 분화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할 거면은 대선거구제 받을 거면은 그런 전략적 그림을 그려놓고 사전 접촉하고 난 뒤에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중대선거구제 되면 민주당 그냥 붙잡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고차원의 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돼요. 고차원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무슨 선거구제가 좋은 거기 때문에 또는 이 다선들의 그냥 탈출구처럼 이렇게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윤석열 탄핵을 끌어낼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가서는. 그럼 변 대표님 봅시기에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영남에서 보수 2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일당과 경쟁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당 플러스 알파 태극기가 돼버리면요. 아마 영남에서 일당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영남이 총 65석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네네. 근데 이게 만약 대선거구제가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부드럽게 되겠죠. 대선거구제가 되면. 막 이렇게 막 아예 죽기 살기로 붙지 않고 그러면서 더 넣을 수 있죠. 대선거구제에서. 근데 대선거구제 가면은 저는 우려되는 게 윤석열 일당이 100석 넘길까 봐. 그러니까 그 TK에서 문제인데 TK 한 65석이 대선거구제로 분할됐을 때 과연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윤석열이. 저는 소선거구제라 했을 때도 30석 이하고
네. 대선 후보자 해도 30석 할 거다 아마. 예. 지금 보통 이제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현행 구조에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나온다고 예측하냐면요. 140대 130 나온다고 예측합니다. 현행 소선거 구조에서 민주당 140석에서 플러스 알파, 국민의힘 130석에서 플러스 알파. 그럼 탄핵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TK에서 거의 한 뭐 7, 80% 먹었을 때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TK가 절반이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네. 계산 다 깨지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 현행 소선거 구조 하에서도 국민의힘이 130석을 갖고 갈 건데 30석 이상을 보수 신당이 빼갈 수 있느냐는 문제죠. 저는 그때 친박연대가 아마 이명박 때 네네. 총선 때 친박연대가 한 친박 신당과 친박 무소속연대가 무소속에서 한 20석 가까이 20석 했어요. 넘어갔어요. 20석 가까이 그 했어요. 정도는 가져갈 거라 봅니다. 20석 가까이 했어요. 그게 거의 싹 다 이제 영향권이었거든요. 예. 네. 그 정도 분위기는 되고 있죠. 지금 최근 나온 통계에서 이 영남권 대통령이 이 당보다 지지율 낮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네. 윤석열만 지금 그 엉망진창인 국힘당보다 10% 지지율 낮아요. 네네. 박근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20% 높았어요. 네, TK에서 지금 전혀 반대되는 현상 벌어질 정도로 네네. 윤석열에 대한 비토 감정이 많다는 거죠, TK에서는.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월부터 공개 활동하게 되면요, 이게 점점 심화될 거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은 워낙 부담스러워하니까 자기 수사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질질 끌려다니고 이러면 네. 이럴수록 더 넘어오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제도의 문제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전략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을 거면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저보고 뭐 누가 내각제라고 댓글 달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형적으로 지금 한국 대통령제도 아니고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로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입법권도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정쟁이 없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각제가 되면은 정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각제가 더 싸워요. 영국하고 독일 가보세요. 진짜 몸싸움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회하고 정부하고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정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 밑에 당이 있단 말이야. 국민의힘에. 거수기가 되니까 원래 국회는 그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잖아요. 견제하지 않고 대통령 말 따르니까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순수 대통령제가 미국이 훨씬 더 정쟁이 덜합니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 대통령제의 소선거구제 양원제가 제 소신인 사람입니다. 네. 이상한 댓글 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 김경재 전 의원 유튜브 보셨어요 혹시? 네. 김종인 전 위원장 발언 들어보셨습니까? 김종인 씨는 못 들어갔고. 김종인 씨는 언론에 이야기했어요. 총선 끝나고 여차하면은 보수 세력들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저는 이 총선 이전에도 위험하다고 봐요. 김경재 총재 얘기하는 것도 내가 볼 땐 총선 이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경재 총재는 지금 입장이 어때요? 친윤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분은 이제 윤석열이 이 박근혜 수사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 부족하다 해서 제가 대선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뭘 사죄라든 풀어라. 탄핵을 하는 주범으로서.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는 계속 친박이 됐죠, 그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침박됐죠. 네. 그래서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유튜브에서는 아니 이 검사들이 전부 다 박근혜 조작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인데 네네. 사과는커녕 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서 네네. 자기 등등 윤석열을 이 도와줘야 될 보수 인사들이 명분이 없다. 보수가 윤석열을 지켜주자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졌다. 이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한테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탄핵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랬을 때 보수가 막아주지 않겠다. 윤석열. 네네. 그런 상황 벌어지면은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분도 지금 아스팔트 보수들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돼 있죠. 전광훈 쪽이랑 연결돼 있죠. 따지면. 전광훈 목사는 뭐 탄핵한다는 얘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전광훈 목사는 입장 변화 없습니까? 근데 거기는 뭐 너무 말이 바뀌어서 네. 뭐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예, 그건 별로 이제, 신뢰가 안 가는데. 예, 어쨌든 거기까지 얘기를 해놨고 네. 최근에 이제 국본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탄핵을 무효 운동을 일관적으로 해온 단체인데 계속해서 윤석열을 깝니다. 예. 네네네. 계속 윤석열은 이제 보수 단체인데 이제 네네. 보수를 벌이고 있다 네네. 등등. 그리고 지난 이
경선 때 보수의 그 핵심 인사인 신혜식 대표를 서류에서 탈락시켜버린 등등등등 지금 이제 보수는 윤석열의 노선도 지금 이상하지만은 자리도 안 주고 뭐 이런 문제로 지금 끌고 있는 거죠. 네네. 어느 순간에 이거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 김경재라는 분께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예전에 필명이 김사월이었습니까? 뭐 박사월. 예.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장 했던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장 잘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행방불명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분쇄해서 갈아서 없애버렸다.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친박이 된 거예요. 박근혜가 된 거예요. 그죠? 박 대통령한테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예는 다 지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박근혜 탄핵 조작 수사범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해서 선거까지 출마했었고. 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의 한계를 계속 짚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이분이 약간 좀 나이가 드셔서 좀 너무 낭만적으로 본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윤석열이 박근혜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과하고 나 조작 수사했습니다 이렇게 손잡고 가란 얘기인데 조작 수사했다는 걸 인정하면은 윤석열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총재를 제가 지원했는데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밝혀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퇴진 운동을 하는 거고. 법적으로 그죠? 예, 이분은 이제 그거 갖고 사과해서 어떻게 풀어보자 생각하는 거고. 안 풀리죠 사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보시기에 탄핵의 가능성과 시점, 뭐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 중대선거구제로 흩어버리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윤석열 라인들이 정치를 너무 몰라서 한쪽만 보는데 총선 때 심판 안 받는다 좋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정말 이 반역 반란 수준의 정말 36, 56 수준의 정권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양당제니까 버티는 거야. 양당제니까. 적대적 양당구조. 다 돌아보세요. 대구에 우리가 연합집회할 때 대구 가서요. 그때 백은종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가서 윤석열 끌어내시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욕만 냅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재명 민주당이 싫은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이걸 양당제로만 흐트러버리면요. 이거 하나 장점이지 양당제는. 이놈이 싫어서 이놈이 가겠다는 게 상당히 약화되고 자기가 알고 좋아하는 사람을 찍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윤석열 당을 너무 좋아서 찍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 자체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양당 대사에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의 이 무너지는 속도가 중대선거구제로 변하면 변할수록 더 빨리 그냥 스스로 자멸할 수 있어서 저는 총선 전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보수의 이탈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뭐 수박들하고 좀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누가 싫어서 뭘 할 일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 잘못하면 수박 전성 시대 될 수 있는데 민주당. 아니 이제 경쟁을 하겠죠. 수박과 반수박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되는 거지. 이제 요 중대선거구제 최대 장점. 누가 싫어서 누굴 뭐 하지 말자. 좋은 놈 밀자 이제. 요 장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희재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저희가 귀에 속 들어오는 이야기는 윤석열 탄핵 이야기네요. 제도와 정치권의 변화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는 제도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략을 짜고 물밑으로서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연대하고 포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함부로 안 움직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제가 조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